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개표 중입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첫 성적표이자 2024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론조사에선 공화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오늘 개표 결과와 함께 선거 영향,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그리고 글로컬 뉴스부의 김지선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앞서서 이 중간선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 교수님 일단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어떤 분들을 좀 뽑게 됩니까? 예, 그 미국의 성출직 그 자리가 네네. 하원 의원이 임기가 2년이거든요. 대통령이 4년이고 네. 그다음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6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년마다 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가 중요하죠. 4로 나눠 딱 떨어진 해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리가 생기더라도 보통이 승계를 하니까 뭐 보궐선거는 없고 매 그렇게 4년마다 이루어지고 곧 그 사이에 그러니까 중심제 선거니까 그 사이에 있는 선거를 갖다 보통 중간 선거라 그러면서 네.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는 없고 하원이 435석 전원 그다음에 상원의 100명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35석 네. 보궐선거 쪽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주지사가 3분의 1인데 좀 많아가지고 36명 이렇게 뽑고 있고 그 외에 각 주 단위에서 중요한 그 선출직자를 또 동시에 뽑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선거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데 우선 김 기자 현재까지 나온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까 교수님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기가 6년인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 총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예.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꺼번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그 3분의 1을 돌아가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35명을 새로 뽑게 되는데요. 현재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대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마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이용을 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집권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게 되면 다수당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턱걸이로라도 현상 유지를 하면서 상원을 수성하는 것이 좀 절실한 입장인데요. 선거 직전까지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임기가 2년인 하원의 경우는 2년마다 435석 전체를 다시 뽑게 되는데요. 여기서 218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만 과반 의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수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공화당이 216석 정도를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 격전지 중에서 2곳만 더 확보를 하더라도 다시당 지위를 빼앗아 오게 되는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 모든 선거가 그렇겠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당초 예상이 들어맞은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은 공화당에 넘어가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가 됐고 이 상원의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느냐 여부가 이번 선거의 사실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실시간 예측 분석을 보시면 오후 4시 현재 하원 의석 435개 가운데 공화당이 188석 그리고 민주당이 159석 이렇게 공화당의 당선 예측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상원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공화당이 조금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어떤 당의 그 승리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애리조나라든지 뭐 네바다라든지 아니면 뭐 펜실베니아라든지 조지아 주라든지 이런 주들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 현재 스코어를 보시면은 48대 47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좀 민주당으로 조금 치우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 대선 중간에 있는 선거가 중간선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당연히 중간선거가 대선보다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이번 중간선거는 미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지만 네. 미국 정치가 상당히 양극화되고 분열적인 양상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그 미국 분열적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선거에 깊이 개입을 하고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면 서로 자기 진영을 위해서 투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혹은 공화당 쪽에서도 내가 바라는 쪽으로 가는 모양이 아무래도 우려스럽다. 그런데 내가 투표를 해서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자부감이 높아졌다고 네. 하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추세가 이번에 드러나는 거 있고 또 다음 그 2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향방이 그냥 오리무중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한번 하고 떨어졌는데 또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원래 연세가 조만간 80이 되는데 82세 다시 재출마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래저래 관심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5일 날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선 출마를 다시 한번 공식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재선 도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여부도 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에 네. 제 고향 집에서 플로리다에서 발표하겠다는 게 아마 그 대선 출마 선일 거다 확실한 것 같고 이번 선거에서 아마 민주당이 크게 패할 것 같으면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 조금은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패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한다 그러면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좀 민주당 안에서 별로 대선 주제가 뚜렷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건강 문제, 뭐 나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에 출마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예, 이번 선거 굉장히 뜨거운 관심 속에 미국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어때요? 좀 중간선거 순조롭게 진행이 됐나요? 네, 일단은 투표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루이지애나주의 한 학교에서는 그 투표소에서 그 폭탄 공격 위협이 있어서 그 투표소를 인근의 한 초등학교로 옮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는 며칠 전에도 비슷한 협박이 있어서 중고등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스콘신주에서는 30대 남성이 투표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투표 중단을 요구를 했다가 또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조지아주에서는 투표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모자가 알고 보니까 작년 1월에 연방 의사당 그 난입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표소 밖으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기계가 고장나거나 오작동하는 바람에 수작업을 통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도 했었는데요. 투표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도 있었고 네. 또 투표소가 좀 다소 늦게 문을 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람에 그 투표 과정이 좀 지연이 되면서 마감 시간이 연장이 되는 투표소들도 있었습니다. 그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시의 경우를 좀 보면 유권자가 중복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현장 투표와 사전 투표 명부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사실상 그 개표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언제쯤 중간선거 결과 좀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선거 그 주마다 선거 관련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초기 개표 결과는 사전 투표 처리 방식에 따라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각각 리드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선호하는 그 사전 투표가 언제 열리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선거 이전의 우편 투표지 개봉이 허가된 주도 있지만 또 금지된 주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가 먼저 집계가 되고 그 시차를 두고 나중에 사전 투표 결과가 그 개표 결과에 반영이 되는데 그 또 8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다면 나중에 도착하는 늦게 도착하는 경우라도 인정을 해주는 주도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집계가 늦어지게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4,420만 명 이상이 그 중간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되면서 역대 중간선거 사상 최다 인원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접전지로 꼽히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후보도 50%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 12월 6일에 결선 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또 변수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이게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당선자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표가 끝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네. 이 개표 선거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후보 측이 뭐 재개표를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우편 투표를 놓고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후보 측이 우편 투표 봉투에 그 찍힌 기재된 날짜가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득표수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두 후보는 지금 여론조사상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라이벌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민주당 지지층이 뭐 전통적으로 우편 투표를 많이 한다는 점에서 만약에 그 날짜 때문에 무효표가 되면 한 표가 아쉬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교수님 김 기자도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영토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투표 마감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도 각 주마다 좀 다르고 또 어떤 개표 규정이라는 것도 각 주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해줬지만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 규정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원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과 50석 동률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상황에서 어느 당이 승리했느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 2년 전 선거에도 제가 지금 조지아주 선거를 네. 투표 개표소마다 하나씩 봐가면서 따라갔는데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현역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선거에 나온 각 상원의원의 경우입니다. 현역 의원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50이 되는데 변수가 펜실베니아에서 현역 의원, 공화당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 자리가 비었거든요. 거기를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러면 51대 49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년 전에 두 서울 뽑았는데 그때는 보궐선거였는데 보궐선거로 뽑혔던 분이 다시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가 아주 박빙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교표가 95% 이상이 됐는데 어느 후보도 50% 확보를 못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6일 날 아마 결선 투표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민주당이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바다, 아리조나였거든요. 네. 그쪽에서 공화당이 다 가져간다면 또 뒤집힐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리조나는 민주당이 유리한 걸로 보이고 네바다 아주 접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지금 조지아의 결선 투표로 가면 조지아 결선 투표 가게 되는 민주당 후보가 2년 전에 결선 투표로 이긴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3의 후보가 진보 계열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감히 상원 의원 한 51대 뭐 49나 52대 뭐 48 정도로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네. 김 기자, 이번 중간 선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지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임기 4년 딱 중간에 치러지는 이번 중간 선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또 집권 민주당에 대해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 하원을 공화당에 내주더라도 상원을 가져온다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면 그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싹쓸이할 경우 바이든표 정책 뒤집기가 가속화되고 또 하원만 접수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중간 선거는 꼭 2년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대선의 전초전이자 또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가 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뭐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실제로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펜실베니아주 지원 유세에 전현직 대통령이 총출동하면서 마치 대선 리턴 매치를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40% 안팎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격전지 후보들은 오히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늘 15일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줬던 후보들이 대거 본선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화당이 트럼프당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평가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승리 업적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면서 먼저 그 선수를 치고 나가는 그런 전력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중간 선거의 의미 또 결과에 따른 향후 전국의 이 여파 가능성까지 저희가 좀 전망을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물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있어서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중간 선거는 이 심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여당이 불리했다는 게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네. 말이 있듯이 이 경제가 중요한데 사실 경제가 안 좋아요.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히고 있고 해가지고 뭐 네바다주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15%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감히 뭐 지원 유세도 못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크게 질 거라는 예상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 겨우 한 220석 정도로 겨우 과반을 잡고 있었는데 네. 이게 크게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크게 아마 과반은 내줄 확실합니다. 그런데 크게 이룰 것 같지는 않고 또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상원은 민주당이 지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예전의 사례만 갖고는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네. 다른 요소가 있다. 경제 이외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민주주의의 문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하는 뭐 선거 불복, 그다음에 무슨 의사당 난임 사건의 문제도 있었고 또 그 낙태 문제, 판례를 뒤집은 사건도 있었고 그런 가치의 문제도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전과는 조금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좀 반영이 됐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미국 방송사들이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자 10명 중에 3명은 지금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 또 응답자 10명 중에 3명은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분노한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3분의 1에 가까운 32%의 유권자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27%만 낙태 문제를 거론을 했었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초반부터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 문제가 낙태 이슈를 덮으면서 이 막판에 판세가 역전이 됐고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이제 몰아가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지만 그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5%로 나타났는데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결국 지금 중간 선거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든 아니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든 어떤 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미치는 영향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좀 약간 일긴 하지만 네.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간다고 치고 상원은 민주당이 지킨다고 치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성향에 따라서 좀 더 보호주의 색채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네. 같고 일부에서는 우리가 크게 문제가 돼 있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수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것까지 바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 문제는 우리 한미 FTA 양자적인 측면이나 유럽과 연합해가지고 그 WTO 쪽을 통해서 접근이 나을 것 같고 특히 대북 문제 쪽이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아까 뭐 금방 좀 미사일 발사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한이 그야말로 강대강 대결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일례로 보면 북한이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일당의 그 배짱 싸움 비슷한 걸 벌여요.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5년 동안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상당히 강하게 맞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핵 검토 보고서에도 그 확장 억제에 대한 명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퓨전 스톰 회의, 전례 없는 강한 그런 네. 그 대응을 해왔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면 글쎄 뭐 북한 핵실험 문제도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상원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선방을 했다라는 식 평가가 들어오면 대북 쪽에 조금 안정된 쪽에서 어떤 대화의 국면을 전환하실까 하는 기대를 해보거든요. 사실은 강대강을 간다는 거는 이게 불안인 거고, 어쩌면 아까 이제 확장 억제에는 성공을 하더라도 억제라는 걸 못하게 하는 거지 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비효과를 전제로 혹은 북한을 위한 협상 나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좀 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글로컬 뉴스부의 김지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